안녕하십니까. 왔다네. 최창우가 왔다네. 주거 토크가 왔다네. 예. 오늘 9번째 벌써 토크. 네. 혼자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의 세입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300만 명. 그리고 예비 세입자가 1,700만 명. 그렇게 해서 4천만 명이 세입자이거나 예비 세입자이거나, 또 세입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홈리스 이런 분도 있고요. 집이 아예 없이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도 계시고, 지하철 역사 이런 쪽에 사는 그 홈리스 분들은 겨울이 너무나 혹독했겠지요.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혹한인 며칠이라도 서울시 청사 1층을 좀 개방을 해서 너무 추운 날은 그 집이 없는 분들, 우리가 흔히 노숙자라고 부르는 그 홈리스 이분들이 그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치를 열어나갈 거다.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박원순 시장께서도 또 다른 박시성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민심을 안고 가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말 많이 좀 줄었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이제 독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전체 그 임대차 구조가 좀 비슷한데요. 독일 공공주택이 우리만큼 한 5%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가 가구는 한 60%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40% 좀 안 되는 이런 정도가 있는, 또는 조금 넘는 이런 정도 나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인구가 몇 명인지 혹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지리 이런 걸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선택사항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배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국영수, 영수국, 수영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을 중고등학교에 그렇게 디립다 파서 공부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어는 잘 배워야 되는데요. 요즘에 그 수능 국어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대학 입시 공부를 했던 분들이 10년 정도 지났다고 치고 지금 수능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점수가 높았던 분도 아마 50점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시험 봐보면요, 무지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전 시험을 봐보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때로 이제 봤는데 이 국어, 너무 국어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우리 조상들이 읊었던 시조나 시나 또 뭔가 또 판소리 이런 가사도 공부도 하고 또 춘향전 또 읽어보고 이런 건 다 좋은데요. 디립다 파가지고 깊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여고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정철 그 쉐이가 술이나 처먹지 뭔 소리를 그렇게 짓거려 대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냐. 정철이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막 이런 거를 전했는데 그거를 전해서 술이나 그냥 잘 잡수시지 왜 그런 걸 전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암기하게 만드냐. 그거 고달프다. 그래서 정철 그시에 막 이렇게 욕이 나오는 겁니다. 참 뭐 정철 그분이 뭐 시를 쓰신 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누구를 지금 뭐 욕하기도 힘드니까 애꿎은 정철 선생을 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영어, 수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 반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 너무 쓰지 말고 세계 지리, 또 국토 지리, 또 경제, 주거 경제, 또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또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비법,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여러 가지 비법, 이것도 나라 전체에서 그런 책도 내고 해서 이런 것도 좀 공부하게 해서 민간 처방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좀 이제 뭐 저희 자녀도 좀 어린 편입니다만 중고생들하고 때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놀라울 정도로 상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역사 뭐 모르는 거는 뭐 너무 뭐 흔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때 그 역사도 거의 모르고 해방 직후 역사도 모르고 해방 이후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또 통계까지 나왔는데 뭐 북한이 남침을 한 거냐, 뭐 북침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 관련해서 이제 뭐 남침을 했냐, 뭐 이런 조사를 하니까 북침을 했다 이런 조사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서 침략했다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은 북침했다라고 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 또 그랬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것을 또 정부의 높은 사람이 그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종북 교육이 만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먹는 이런 경우까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일 인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독일 인구는 몇 명일까요? 벌써 검색해 보셨습니까? 예, 원래 알고 계셨다고요? 네, 8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5천만인데 8천만인데요. 독일의 그 세입자 협회, 뭐 세입자 조합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독일 세입자 협회에 그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한국의 세입자 협회 가입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다음 카페에 가시면 전국 세입자 협회 또 서울 세입자 협회 이런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 지금 가입한 사람이 340명 조금 이렇게 넘습니다. 한국의 그 세입자들이여 단결하라 이런 말을 오늘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한국이 그 임대차 구조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아무튼 독일은 세입자협회가 그렇게 뭉쳐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니까요. 변호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모든 상담을 이 변호사들이 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도맡아서 한다는 거,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공공임대가 우리처럼 적은데, 그런데 왜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라고 하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에 대해서 적정임대료, 또 우리로 말하면 그 상한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독일 세입자들은 일단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적정 임대료가 있으면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못 올리는 거잖아요. 적정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왜 올렸냐 가서 심사를 받고 올린 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거토크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 마음대로 임대인이 기한되면 올려버릴 수 있고 기한은 2년이고 2년 만에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를 바로 앞 시간에 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토크를 했습니다. 8차 토크인 거죠. 오늘 이제 9차 토크인데 일단 비교 임대료라고도 합니다. 독일은. 근데 이제 공정 임대료라고 부를 수 있는 또는 표준 임대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의 어떤 재질 또는 위치 또는 성상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 그리고 또 연한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 가지고 이 임대주택의 지금 임대료 가격은 얼마가 적정하다 이것을 정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 놓은 그 액수에 맞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대주택은 월 80만 원 받아야 된다 또는 30만 원 받아야 된다 33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초과해서 막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뭔가 그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뭔가를 임대인이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10% 상한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이제 추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임대료, 적정 임대료, 요 임대료가 그 자체가 사실상 표준이 되어서 그 이상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우리 지금 세입자 처지하고 보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거기다가 무제한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문명사회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주거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누이 이전에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거주권 또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인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는 문명사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 거의 모든 나라가 임대료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관리 컨트롤을 한다. 좋은 말로 해서 조정을 한다. 조절을 한다. 이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도 터무니없이 오르면 그 물가를 국가기관이 잡잖아요, 현재. 매점 매석을 막 해가지고 이걸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점 매석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매점 매석하는 사람을 주거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조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매점 매석하게 합법화 시켜놨다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독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세입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세입자협회에 무려 1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서 월 1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단결하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정할 때 지역별로 또는 도시별로 이렇게 정할 때 그 도시의 임대인협회 그리고 임차인협회, 우리로 말하면 세입자협회죠. 그리고 시당국
이렇게 3자가 모여서 기준임대료,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겁니다. 그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차인, 세입자를 받아야 되고 세입자는 또 들어가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주거권과 소유권을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했는데 주거권은 또는 임차권이라고도 합니다. 임차권은 소유권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주거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앞장을 서면 어떻습니까? 한국 대법원은 그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대법원, 대법관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판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기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런 막 심사권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법률 심사, 이혼 법률 심사 이런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대법원이 어떤 주거에 관해서 판결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판결을 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훼손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내서 이건 아니다. 법률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왜 말을 못합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말 하면 우리나라 헌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2년이면 임대권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삭제시켜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에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간단한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국가별 아파트 교체 수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가 수명이 다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목숨을 다해서 이제 떠나는, 죽는, 그 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맨 이쪽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이게 2005년 기준인데요. 26.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아파트는 수명이 26년이다. 조금 보태서 26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본은 54년이다.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72년이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80년이다. 지금 아파트 수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인데 독일은 121년이다. 영국은 128년이다. 아파트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일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작년 8월이요.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우리는 채 30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아파트 수명이 몇 배입니까? 120년이니까 4배가 더 길다. 이런 겁니다. 이 비교한 나라들을 보면 한국이 이렇게 꼴찌인데 이 명예로운 일 절대 아니죠. 근데요, 이 아파트 수명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 아파트 경우는요, 그 시멘트 이렇게 들어간 이 재질은 100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비, 배관, 이런 시설, 이것 때문에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요,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그 설비나 이런 것을 따로
분해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도 그것만 교체한다면 100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또 물론 법률 규정도 바뀌어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옛날은 40년 연한이다. 그런데 30년 연한으로 앞당겨가지고 30년 되면 재건축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되면 그 뜯어내지 않아도 되는 시멘트 철골 구조 이런 것을 다 뜯어내니까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서민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그렇게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걸 어디다가 다 처리를 합니까? 그게 지구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또 다른 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이제 한국으로 잠시 또 돌아와서 아파트 전세가율 이런 통계인데요. 이 아파트 전세가율 통계고 이 밑에는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전세가율인데 이게 기준은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인데 2006년도에 아파트 전세가율이 50%였습니다. 지금 10년이 딱 지났는데 최근의 통계가 74%, 지난해 통계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고 이제 2007년은 45%였고요. 전세가율이 뭡니까? 아파트 값이 100이라고 할 때, 전세 액수가 몇 %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이라면 5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 그러니까, 매매가가 100원인데, 전세에 들어간 평균 가격이 70원이다. 이러면은 70이라고 말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요, 2005년도, 6년도는 50, 그 다음 해는 45, 오히려 내려갔죠. 그 다음에는 42, 그 다음에는 40.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40이었는데, 2015년도 되니까 70을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6년이 딱 지났는데 전세가율 40%에서 얼마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70%로 바뀌니까 무려 40에서 70으로 바뀌었으니까 70%가 넘네요. 그러니까 4, 7이 28, 75%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 보증금이 증액된 수를 액수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인데 세입자들은 그 돈을 어디서 다 마련했을까요? 빚이거나 다른 돈을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맸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또 2년 돼서 다른 집으로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거 수준이 악화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 밑에도 보면 전세가율이 43%였던 해가 있었다가 더 낮아졌다가 높아졌는데요. 이 낮아진 거는 그때 집값이 폭등한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는 이 낮아진 게 이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졌지 전세 가격이 낮아진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율이 이제 70을 넘고요. 심지어 어디는 80이 넘고 어디는 90이 넘고 어디는 100이 넘습니다. 100%가 지금 넘어가는데 이런 데가 지금 뭐 몇백 군데의 단지가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경매 이런 게 생기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깡통 전세가 막 발생하죠. 아파트가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은행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은행이 근저당으로 이 100에 그 30% 되는 액수를 잡았다. 거기에다가 세입자가 또 40% 되는 걸 잡았다. 그러면은 모두 70까지 올라가죠? 70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집값이 100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 8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위에 한 10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저당 잡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경매에 붙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경매에 자기네들이 그 기준 정해놓은 거 밑으로 집값이 내려가거나 해수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자동적으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또 전세금을 일정하게 떼이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100% 넘어가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80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이쪽으로 좀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 도표는 지금 뭐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떤 학회 이런 데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 용역 내용 중에 있는 걸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거기 원문에 표 3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및 임대료 지수인데 이게 바로 독일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경우 보면 1992년에서 2011년도까지 20년 동안에 임대료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도 어느 해에 100으로 했을 때 올라가고 뭐 되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냥 간단하게 따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2005년도를 이 통계는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100으로 보고 임대료 지수도 100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하면 2005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이게 6년이죠. 그러니까 6년간에 얼마가 올랐나? 10%가 10점 정확히 7%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년 만에 10.7% 올랐으니까 매년 2%가 조금 안 되게 지금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가 2005년도에 100이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113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가 6년 만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6년 만에. 그러면 6년 만에 오르는 게 지금 1억에 살고 있었다. 제가. 그러면 보증금 기준으로 한국은 이제 보증금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억에 제가 6년 전에 이제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얼마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억이면 임대료 지수는 1,3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350만 원. 근데 물가는 그때를 100으로 놓으면 6년 만에 10%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이 6년 만에 10%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때 임대료는 13%가 올랐으니까 물가 지수하고 똑같이 소득도 올라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대개 소득이 물가보다 좀 더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면 6년 만에 오른 게 3%밖에 안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년 만에 전세가 60% 오른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 개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정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금리에 전세는 물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세입자가 집을 안 사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입자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거권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거권이 그 사회에서 소중한 만큼 국가 정책의 주요 순위에 놓아져야 됩니다. 뭐 1순위라고 뭐 강조하지도 않겠습니다. 0순위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요한 순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가 정책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바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고 그리고 재충전하는 공간이고 마음을 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바로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 6년 만에 얼마가 올라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60% 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1년에 10%씩 평균 막 올랐다는 건데 이게 물론 복리식으로 이제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올라버리고 나면 그러면 고달프입니다. 누가 고달프입니까? 세입자가 고달픈데 독일은 이렇게 임대료 조정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착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법률의 형태로, 제도의 형태로 임대차 당사자, 세입자와 임대인 이들 대표단체가 지역마다 도시마다 협상을 해가지고 정한 그 기준 임대료, 비교 임대료 요거에 따라서 그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을 굳이 사고 집을 여러 채 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도요, 옛날에는 1가구 1주택 이런 주의로 나간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1가구 1주택, 그래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지 않습니까? 양도세도 더 많이 부과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전 정부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에서 다 푸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런 걸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풀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 이렇게 풀고 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살판 난 겁니까? 임대업자, 세금을 대부분 또 안 내기도 하는 그 주택 임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판 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풀었다 그러면 동시에 적어도 그렇게 푸는 게 옳지 못하지만 적어도 안전장치는 최소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임대기간을 쭉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임대인의 탐욕이 온 산천을 떨게 만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거주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확보까지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처럼 저렇게 정치를 하니까 독일처럼 저렇게 정치를 한다면 그런 나라는 행복한 나라. 그래서 독일이 세입자도 행복한 나라. 세입자한테 나가라고도 못하죠. 즉 계속 살아야 되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올릴 수 없게 되죠. 그런데요, 엊그제 제가 또 한번 봤습니다만 지자체 선거가 2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자체 선거 때 새누리당이 공약집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약집이 두껍습니다. 260몇 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집값이
전셋값이 일정하게 오르면 오른 지역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자기들이 도입하겠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냥 해본 소리죠. 예.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6년 만에 60%가 오르는 나라가 이게 정상입니까? 세입자 안중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그냥 우리 애들 말로 꺼져. 어디서 알짱거려.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깨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세입자가 무시당해버리고 마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적은 나라, 이런 나라는 독일이 민간임대 시장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바로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임대시장이라는 말도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썼지만 주거권 문제를 두고 주거 복지 그리고 주거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 문제를 두고 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돈벌이의 장소라는 것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세 제도까지 있어서 세입자가 자기 돈을 거기다가 엄청 꼬라박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로 말하면 돈을 그렇게 꼬라박았다 그러면 권리를 더 많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전월세 상한제, 뭐 계약 연장권, 옛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주로 얘기했죠. 이걸 막 얘기하면 뭐 국토부 장관은 뭐 한 명도 빼지 않고 이거 비난하기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주요 인사 이거 비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낙선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부적격자다. 이렇게 또 발표를 총선 내에서 이미 또 한 바도 있습니다. 주거권에 대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가치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철학적으로 볼 때 주거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나 보장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만 주거권을 누리는 이런 대한민국은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거권자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자기가 수거권 박탈당하는 것보다요 그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오지 않는 방도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뭐 순환율이 낮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수거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지 않고 경제생활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순환율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언론사에서는 또 그렇게 또 공격합니다. 그는 임대주택이 근본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이 말과야 사실 임대주택이 적다는 거와 연관되긴 하지만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서구 여러 나라들이 임대주택에 이렇게 들어가면 평생 이렇게 살거나 최소 30년 이렇게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는 곳에서 이리 이동 저리 이동 짐짝처럼 이동하는 이런 것은 주거권을 파괴하는 거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고 공동체고 한데 뭐 거기서 짐처럼 마치 눈 굴리는 것처럼 막 굴려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 이 주거권 문제가 또 한편으로 또 문제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요걸로 잠깐만 한번 바꿔서 얘기를 잠깐 하고, 네. 요건요, 뭐, 컬러로 역시 좀 뽑지 못해서, 역시, 네,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니까, 다국적 기업, 이런 기업에 의해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회주택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국적 주택 그런 기업이 사들인 다음에, 자기들이 뭐, 그거를 뭐 친환경 주택으로 만든다는 등, 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주택으로 만든다는 등 그런 또 기준이 독일에는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그런 주택, 적게 나오는 주택으로 자꾸 좀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독일이 또 재생에너지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여기 사는 분들을 막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살 자리가 없어지고 젊은이로 막 다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겁니다. 임대주택이긴 한데요. 그렇게 이제 바뀌고 하니까 이 노인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서명을 한 10만 명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으니까 그 다국적 기업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냥 뭐 그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이분들의 삶이 안정되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지금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만이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걸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독일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 베를린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올랐는데 죽으로 친환경 주택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서 많이 막 이렇게 올려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뭐 3년에 20%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그런 또 상한제 규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집을 뭐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그 정도까지가 상한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수요가 일단은 베를린시 같은 경우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세입자 협회 이 조직이 나서서 막 거리 서명을 엄청나게 받고 막 단결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해 가지고 베를린시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평균 임대료에 비해서 10% 이상 못 올리게 이런 상한제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계약을 초기에 처음 해가지고 그 처음 한 주택에서 쭉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상한제 또 비교 임대료 이런 규정을 또 적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로 어떤 집에 들어오게 될 때는 그걸 갖다가 상한제를 규정 안 했던 또 이런 특성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계약까지 기존 계약 말고요. 신규 계약까지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뭐 20년 계약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그 주거 관련 법률을 보니까 40년 이상으로 계약한 건 40년으로 본다 하는 그런 법률을 또 한 10여 년 전에 만든 걸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나라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죠. 이거 뭐 거의 뭐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독일 전체 평균을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는 베를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 이제 상한제로 지금 묶는 더 강력한 법률을 지금 도입을 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토론에 와가지고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이미 뭐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뻘소리라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꾸로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막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뻘소리라고 이렇게 공격까지 했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보좌관이 잘못 써주셨으면 당장 이 베를린에 달려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카나다 같은 경우도
뭐 2.5% 이하로 이렇게 받거나 정부가 정한 그 기준 이하로 받거나 둘 중 선택하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한 규정이 없다면 사실은 임대인은 마음대로 받고 싶어 하겠죠. 담합도 하면 얼마나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 왜? 주거 공간은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의 문제이고 이웃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사회 또 전체가 통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독일 세입자들이 한국 세입자에 비해서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한국의 세입자는 3년 남짓 삽니다. 근데 독일 세입자는 13년을 산다고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속거주권, 계속거주권.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 평생 거주권이 사실상 보장된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공유를 해서 수다를 왕창 떨어서 이웃 간에 막 이야기해서 어디에선가 목소리를 내는 지역별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